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몸이 먼저 작별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예전보다 좀 피곤하네. 나이 탓이겠지. 이런 말들 속에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를 만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전에 이미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단지 늙는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오래된 친구 중 누군가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밥을 남기고 웃음이 줄고 예전처럼 외출을 즐기지 않는 모습.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체가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명확히 관찰됩니다. 보통 사망 6개월, 1년 전에는 기초대사량이 11.5% 감소하고 체중이 6개월 사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도 줄어들며 신체는 점점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죠. 이런 생리적 변화는 몸이 더 이상 모든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3세 박 여사는 평생 김장을 직접 하실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입맛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더운 날씨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을이 되자 체중이 4kg나 줄었고 겨울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가족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죠. 물론 모든 체중 감소가 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급격히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죠.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단지 죽음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보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양보다 영양 밀도를 높이고 자주 체중을 기록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당황이 아닌 이해와 평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누군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손을 잡아주세요.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줍니다. 살이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찾아오는 체중 감소는 단순히 밥맛이 없다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6개월 사이 5%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그것은 신체가 내부에서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김영호 78. 어르신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반쯤만 드시고 남기셨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요.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석 달 만에 5kg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 알부민가 낮게 나왔습니다. 몸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소화기능 저하, 근감소증, 사르초페니아, 만성염증 혹은 질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식욕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후각, 미각의 둔화, 그리고 신체의 에너지 절약 반응 때문입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먹고 움직이는 순환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감염이나 낙상, 욕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노인 중 1년 내 사망률은 정상 체중군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단순히 노인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호를 생활 속에서 감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간 체중 기록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측정해 기록합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을 강요하기보다는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두부, 달걀, 생선, 된장국, 참깨를 자주 제공합니다. M&A SF 간이 영양평가. 점수가 11점 이하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사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인은 식사보다 함께 먹는 시간에서 의욕을 얻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밀어넣는 대신 가족이 옆에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함께 식사하면 섭취량이 20~30%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번갈아 식탁에 앉아 식사를 도와드리고 한 입 한 입을 칭찬하며 기록했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은 2kg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죠. 이제는 몸이 회복하기보다 버티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편안하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체중의 숫자는 생명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 무게가 줄어들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밥그릇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필요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회복할 여력이 없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힘이 안 돌아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그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신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단순히 근육의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 폐,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가 예전처럼 충분히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신적인 탈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박출량이 줄고 폐포 기능이 감소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혈액 속 산소가 줄면 뇌와 근육이 모두 피로를 느끼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죠. 이런 탈진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PB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점수가 6점 이하이거나 악력 남성 26kg, 여성 18kg 이하. 이면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 중입니다. 또 천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도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가족이 종종 오해한다는 겁니다. 게을러진 것 같다. 좀 더 걸으면 기운이 날 거야. 하지만 사실 그때 몸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 제한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낙상, 저혈압, 실신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돌봤던 환자 중 한 분, 82세의 최정순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청소를 미루고 예배에도 빠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요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 미소 뒤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말기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잠으로 회복되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며 대화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되어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안정적인 환경과 에너지 절약형 돌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 안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침대 옆에는 작은 물병과 손닦기 수건을 두세요. 또 체위를 자주 바꿔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예방하세요. 필요할 때는 물리치료사나 호스피스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피로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육체의 피로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요즘 너무 미안해 라고 하셨던 그 말에는 몸이 아닌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괜찮아요니 어머니,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해 드릴 때 그 표정은 눈물보다 더 깊은 안도의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휴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몸이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로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익숙한 얼굴을 낯설어하고 대화 중에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지죠. 가족들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라고 웃어넘기지만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신체의 끝자락에서 뇌가 보내는 마지막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인지 속도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10초면 떠올리던 이름이 이제는 1분이 걸리고 대화 주제를 금세 잊어버리며 문장 중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는 몸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이 에너지가 먼저 줄어드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장군 출신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회의 일정을 잊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겼죠.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새벽마다 여기가 어디야? 라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류량이 급격히 줄며 뇌 전두엽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대화가 줄고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치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자꾸 혼자 있으려 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외로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손의 온기는 전해집니다. 말보다 더 깊이 닿는 건 존재의 따뜻함입니다. 한 번은 86세의 박성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손은 기억하네요. 그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의 감각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시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낯선 얼굴이 늘고 익숙한 공간에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환경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심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익숙한 물건과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시계, 가족 사진, 라디오 같은 것들이 현실로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잊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의 노인들은 감정의 언어가 단순해집니다. 미소 하나, 손짓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하지만 그건 고통이 아니라 감정의 마지막 파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제리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기억보다 강한 것은 존재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을까? 네, 남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깊이 새겨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 신세를 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자주 아프고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하루면 낫던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을 넘기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면역력 저하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면역체계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쌓아온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서서히 약해지면 작은 세균에도 쉽게 뚫리게 되죠.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엔 백혈구의 탐식 능력과 T세포의 반응 속도가 10% 이상 감소합니다. 즉, 외부 침입을 인식하고 싸우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감염이 쉽게 반복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제가 돌보았던 김선호 84. 어르신은 늘 건강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단순한 감기에 걸린 뒤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지 않았기에 가족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혼란스러움과 기침, 숨가쁨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진단을 내렸죠. 노인에게서 감염이 무섭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이 안 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이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징후는 상처 치유의 지연입니다.
작은 긁힘이나 멍이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이 이미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며 염증이 오래 지속되죠. 특히 혈류 저하와 단백질 결핍이 함께 오면 상처는 거의 아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욕창이나 피부 감염이 쉽게 발생하므로 하루 한 번은 몸 전체를 부드럽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주사, 입원. 물론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치료보다 돌봄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인 환자에게 반복적인 감염이 시작되면 의학적으로는 이미 면역 회복 가능성이 낮은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럴 때 가족의 역할은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공기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가습기를 켜고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노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약이 아니라 따뜻한 손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약보다 사람의 손길과 목소리가 더 큰 회복을 줍니다. 감염은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해야 합니다. 손을 잡고 천을 나누고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쉬어요. 그 한마디가 항생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낫지 않고 밤마다 숨이 가빠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결로 시작해 숨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것도 바로 호흡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어머니가 요즘 숨이 가빠요. 아버지가 자꾸 숨을 멈추세요. 이 말 속에는 이미 몸이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호흡은 불규칙해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었다가 갑자기 빠르게 들이쉬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약해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느 날 밤 옆에서 듣는 그 숨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이건 두려워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천천히 조용한 리듬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혈액순환 역시 이 시기에 크게 변합니다.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희미한 푸른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이 더 이상 사지까지 혈액을 보내지 않고 남은 힘을 중요한 장기, 뇌와 심장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이 차다고 담요를 덮어도 다시 금세 식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93세의 노신사가 마지막 며칠을 병실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과 슬픔 속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따님이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신사의 어깨가 살짝 이완되더니 고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보다 안정과 존엄이 더 중요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도 억지로 마스크를 씌우거나 강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희미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긴 하루가 저물며 해가 지듯이 인생도 그렇게 빛을 거두어 갑니다. 이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잡으려 하지 말고 곁에 있어주는 것.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으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한마디 안에 그들의 전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고요한 귀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1년은 이별의 준비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남긴 숨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안한 빛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